안녕하세요. 임상의사의 다양한 길에 의료봉사 파트를 맡은 서울적십자병원 감염내과 정현걸입니다. 의료봉사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와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의료봉사를 주로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의료봉사의 의미,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됐는지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제가 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봉사로 알려지신 분들을 보면 우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세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성산 장기래 박사님, 그리고 두 번째로 수단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임하신 울지마톰주의 이태석 선부님, 마지막으로 지난 30여 년간 중국, 몽골, 동남아 수백 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 수술을 하시고 현지 의료인들을 교육하신 서울대 김우환 교수님, 이분들을 보면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를 갖고 평생 헌신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이런 분들과 거리가 먼 해외 의료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평범한 내과의사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의료 봉사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의료 봉사활동이 무엇인가 뜻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와 비슷한 자원봉사 활동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는 사회 문제 해결과 어,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정의들을 찾아보니 의료봉사는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의료의 전문성의 바탕,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을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개인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와이프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봉사란 의료활동이지만 가정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뜻한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자원봉사에 참여할까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그리고 학교, 직장, 단체 활동에 참가하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게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참여 분야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 실질적으로 사람을 돕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활동이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자원봉사를 잘 몰라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는 의료라는 수단을 이용한 자원봉사이고, 학생 신분 또는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혹은 NGO, 정부, 종교단체에 소속돼서 좀 더 큰 규모의 일에 관여할 수도 있고, 개인의 사정이나 취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로서 내가 왜 의료봉사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계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내가 왜 의사의 길을 선택했는가로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가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죠. 초중고생들에게 의사가 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으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제 경험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제적
가치 추구가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인수를 베풀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 인간 생명 존중 가치를 보존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영향력과 좋은 대우를 받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막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내과 레지던트 4년차로 진급하면서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객혈을 하면서 내가 당장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수련을 마치면 뭐가 달라질까? 지금이나 나중에나 환자를 계속 볼 건데, 의사가 되면 좋다던데 뭐가 좋은 거지? 이거 진짜 내가 좋아서 한 선택이 맞는 건가? 당시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 제 멘토 선생님 중 한 분이 정 선생, 여행을 한번 가보지 그래. 가서 다른 사람들 삶도 좀 살펴봐. 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2013년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실크로드 길목으로 고대부터 문명의 전파와 무역 통로였으며 페르시아 문화권의 다민족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프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조용한 공산주의 국가가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10여 년간의 긴 전쟁, 이후 내부 군벌 간의 내전, 그리고 탈레반 집권, 2001년 미국 9.11 테러 후 빈 라덴 때문에 벌어진 미국과의 전쟁, 긴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2007년 모 교회 신도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피랍된 사건이 있었고 오른쪽 아래는 5년 전 미군 철수로 아프간 특별 기회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TV에서 이들을 살펴보니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더군요. 제가 간 이유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 정부가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간 지방 재건을 위해 한국 병원을 세워 아프간 현지인 의료 지원 사업을 코이카와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그 병원 내과 담당 의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바그람이라는 미군 공군 기지 안에 있고 이 기지는 도보로 주변을 둘러보면 약 2시간 반 걸리는 큰 면적의 비행기 활주로를 포함한 수송기지와 수만 명의 미군, 나토 연합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군사시설, 편의시설들이 있고 한국병원,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한국 직원 훈련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미군의 생활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왜 천조국이라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이스 안에는 버거킹, 피자헛,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었고, 군인 식당에서 먹은 밥도 맛있었습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 전투 중 위중한 환자가 생기면 독일로 환자를 비행기로 수송하는 전문 의료 수송팀 요원들입니다. 이 사진은 병원 밖 진료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안전 체크포인트에서 대기하는 현지인들의 긴 줄이 보이는데요. 현지인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이런 체크포인트를 5개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멀리 히말라야 산맥의 한 자락인 힌두쿠시 산맥이 보입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병원은 매일 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한국 병원의 명성이 알려져 매달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현지 통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환자를 받고, 아프간 현지 의사들과 함께 일하며
교육 세션도 진행했습니다. 현지어를 배워서 직접적으로 환자, 보호자와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인데요. 가족 간의 정략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살 시도로 바늘 3개를 삼킨 젊은 여성의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이 바늘은 내시경으로 뽑아서 환자는 좋아져서 퇴원을 했는데요. 아주 억압적인 사회적인,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부르카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의상을 입습니다. 이것은 탈레반이 여자들의 활동을 자제시키게 만든 의상으로 사실 전통 의상이 아니고 탈레반 정권 이후에 생긴 규율입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얼굴을 드러내고 댕겼고, 만약 이것을 벗고 돌아다닌다면 종교 단속반에 걸려 구타를 당합니다. 실제로 이 옷은 아주 무거워서 진료실에 내원한 여성 환자들이 주로 두통과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아프간이 바다와 먼 내륙 지방이라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고이터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프간 사람들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소박하며 매우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매일 하루 5번의 기도를 하며 병동에서 또는 진료를 기다리다가도 시간이 되면 칭칭 감은 옷을 바로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그 모습에서 경건하고 진솔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고, 가족의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는 환자, 그리고 그 부모 형제들을 보면서 이들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테러로 인해 오해받는 이곳의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프간 미션 중에 휴가를 받아 레반트라고 불리는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한 선교사를 통해 시리아 내전으로 국경을 넘어 레바논으로 피난온 시리아 난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정착을 위해 아프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모두 생존의 고통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회의와 의심을 갖고 직접 제 발로 찾아가서 만났던 아프간 사람들이나 시리아 난민들, 그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고, 내한테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 피플아 피플, 어,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 삶의 보편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의학 지식과 기술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협의 묵직함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회의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아프간 미션을 무사히 마치고 의협에 내 나름의 의미를 가진 채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국가에 2년간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저도 이 기회를 10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잠깐 루안다라는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루안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구름과 언덕이 많아 1000개의 언덕이란 별명이 있는 국가입니다. 남한의 5분의 1 크기의 약 1200만 명이 사는 인구 밀도가 높은 작은 국가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고 주변 화산의 영향으로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이 때문에 연평균 19도의 쾌적한 날씨를 보입니다. 1962년 벨기에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1994년 루완다 제노사이드라는 아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현대 역사의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제노사이드, 루안다 부족 간 인종 청소는 벨기에 식민당국의 인종 분리 정책이 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벨기에 식민당국은 투치라고 불리는 한 부족을 식민행정관리로만 육성 교육하였고,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부족, 후투족을 육체노동자로 강제노역시키는 차별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식민지 전에 주로 투치족이 사회 주도 계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인데, 사실 현지인 스스로도 투치, 후투 구분이 모호한 채 서로 섞여 더불어 살았습니다. 식민정부가 임의로 신체 계측, 두상의 크기, 코의 길이, 팔다리 비율 등을 정해 종족을 정하고 아이디 카드에 기록하여 구분을 더 공고히 하였고, 르완다가 독립하면서 차별받던 후투가 정권을 잡았고 두 부족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 후투 출신 대통령이 탄 여객기가 피격당하고 급진 후투 정치 세력이 투치와 온건 후투 사람들을 배후로 지목하여 군경과 일반인을 동원하여 3개월간 약 100여만 명의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끔찍한 인간 사륙의 현장이었고, 투치가 바퀴벌레라는 프로파간다에 노출된 사람들이 풀을 베는 마체트라는 칼로 마구잡이로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가 일가족 전체를 몰살하고 거리에 몰려다니던 청년 아이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이로 인해 4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폴 카가메라는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빠른 경제 성장률과 국가 시스템을 잘 관리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돈되었으며 치안이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강력한 독재 경찰 국가를 뜻하며 국민들을 감시하며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 언론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최근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99%의 당선율로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어떤 정치적 격동을 겪을지는 모릅니다. 르완다는 커피 그리고 화산 지형으로 수만 개의 구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00개의 언덕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리고 멸종 위기종인 산 고릴라가 대부분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질병 부담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어, 면적이 넓을수록 질병 부담이 높다는 뜻이고, 고혈압, 당뇨, 캔서 등 비감염병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감염병, 말라리아 등을 주황색 혹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사고로 인한 질병 부담을 녹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른쪽 위는 루안다이고 오른쪽 아래는 한국을 비교한 것입니다. 루안다는 말라리아 엔데믹 국가이고, 그리고 여전히 감염병, 호흡기 감염, 결핵, HIV, 위장관 감염 등 감염병의 질병 부담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캔서 등 비감염병이 대부분이고, 하나 특이한 것은 사고에서 한국이 셀프함,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루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을 주로 방문하는데요. 결핵, 폐렴, COPD,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생충, 장관 감염, 그리고 육체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말라리아가 가장 흔했습니다. 저는 나누리 의원이란 한 개인 의원에 2021년부터 2년간 진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한인 내과 소아과 의사 부부가 선교 목적으로 사제를 털어 세운 의원으로 월수금은 인근 커뮤니티의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하고
화목은 의원 경영 유지를 위해 일반 보험 환자를 보고 비용을 받고 진료를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부터 말라리아, 각종 감염병,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다양한 환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1차 진료로 볼 수 있는 환자들을 보았고, 이는 국내 환자군들 범위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만 이곳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병원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폐렴, 골수염 등 특정한 질환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양성으로 경과가 발전하는지 질병의 자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 때문에 많은 가정이 붕괴되었고 미혼모가 아버지가 다른 여러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른쪽 위 사진에 보이는 이 아이 엄마도 그와 같은 경우고 무료 진료 때 원장님이 딱한 사정을 듣고 의원에서 청소일을 도우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의원이 이웃만을 고려해서 운영한다면 불가능한 인사청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일반인 진료를 해야 했으므로 르완다 의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하면 학사, 배첼러를 주나 여기는 유럽 시스템으로 의대를 졸업하면 석사 자격증을 줍니다. 르완다 의사 면허 기관이 면허를 갔는데 왜 저는 석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어 설명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돈만 주면 면허증을 주는 여느 아프리카 국가와는 다르게 관리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르완다의 생활을 찍은 사진입니다. 신발 가게에서부터 저희 텃밭에서 키운 각종 채소와 닭, 토끼들을 길렀고 르완다의 화려한 색감이 있는 옷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수석 디자이너에게 맡겨서 옷을 지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사진은 제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가 약 0.5cm 정도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반을 꿰매는데 머리를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그쪽 그러진에 대해 화를 낼 수도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예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제 와이프가 자주 가는 단골 과일 가게에 과일을 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늘과 배경이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아프간에서 의료 지원 활동은 전쟁 중인 군사시설 안에서 베이스 밖 외부 출입이 불가한 답답한 생활과 탈레반의 산발적인 공격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만큼 생활이 다이나믹했지만 르완다 나누르 의원에서 2년간 의료봉사는 개인 단위 소규모, 무난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이 있었고 봉급으로 가끔씩 계란 한 판씩 받았지만 가족 생활을 해서 생활이 좀 빠듯했고 가끔씩 일하면서 기운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르완다에서 마칠 때쯤 좀 더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불어로 메상상퐁티에 MSF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로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19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의사 그리고 저널리스트 12명이 모여 설립하였고 현재 6개의 오퍼레이션 센터, 전 세계적으로 75개국의 활동, 약 6만 7천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주로 분쟁 지역, 자연재해, 감염병 대유행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이들이 겹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식 채용과 보수를 전제로 전문 구호 인력을 모집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의료 봉사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액팅을 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확인된 스텝을 모집하고 미션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기술 훈련을 합니다. 마침 국내 MSF 오피스가 있고 이 오피스는 국내 구호 인력 모집과 해외 오퍼레이션 센터와 소통을 합니다.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 외국어 테스트를 거쳐 활동가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MSF는 다음에 4대 원칙에 따라 활동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독립성, 정부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인도적 목적에 따라 해야 되고, 공평성,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오직 필요와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만 차별 없이 지원하고, 중립성,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 증언, 인권 침해 및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해서 그 진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정의를 촉구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합니다. 활동가 심사 통과를 하고 신변에 관한 서류, 그리고 생명보험 등을 작성하는데 그중 항목에서 미션에서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을 누구로 하겠냐는 질문에 현타가 오긴 했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미션은 2023년 10월경에 수단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박해, 생명의 위험을 받아 차드로 피난 온 수단 난민들을 돕는 응급 미션이었습니다. 수단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내전이 있었고 최근 30년간 군사 독재 후 쿠데타 군벌 세력 다툼으로 2023년 4월부터 투쟁이 있었습니다. 아랍계 군벌이 다른 비아랍계 마살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박해, 제거하면서 최근까지 120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고 약 15만 명까지 사망했다고는 알려지지만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휴머니테리언 크라이시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이권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그런지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드라는 국가는 인구 2천만 명, 한반도의 6배나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는 사하라 사막이며 남부는 비가 오는 사바나 초원 기후입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농목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최근에 석유 개발이 되었다나 중국의 개입과 일부 소수 특권층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으나 1960년 독립하였고 식민지 전부터 있어 왔던 이슬람과 이후 기독교 세력이 함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200여 개의 지방 부족이 있고 현재는 군사정부가 장기 집권 중입니다. 저는 처음 서쪽 끝 수도 은자메나 공항에서 유엔에서 휴머니테리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동쪽 끝 수단경 지역 도시인 아드레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MSF의 상징인 랜드크루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드레는 인구 4만의 차도 국경 도시로 국경이라는 임의적인 구분만 있을 뿐이지 그 지역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왕을 하고 장사를 하며 혈연, 지연 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수단에서 큰 난이 생겼으니 그 난을 피해 친지 등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것이죠. 건조한 사헬 지역이라 그런지 환경은 척박했고 많이 더웠습니다. 한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고 저녁이 되면 서늘해지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아드레의 시장 모습입니다. 피난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차에 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싣고 오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중간의 사진은 이제 막 도착해서 바닥에 구멍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찍었으며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은 압둘라라는 수단 대학생인데 MSF 진료소에서 아랍어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마을의 군민들이 남자란 남자를 모두 죽였답니다. 이 친구도 10시간을 쉬지 않고 뛰어 겨우 난민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고, 오는 도중에 자기 동생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끔찍한 비극을 감정 없이 덤덤히 말하는 모습을 보니 생존을 위한 삶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적대기로 만든 텐트에서 수십 킬로를 달려온 필요에다 한낮에는 40도가 넘고 마실 물, 먹을 것 등을 제대로 보관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말라리아 모기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큰 고통입니다. 거기다 피나는 건정한 선인 남녀만이 아닌 병약한 노인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들도 있습니다. 이런 피난민들에게 생기는 말뉴트리션과 콜레라, 홍역, 각종 감염병 및 전염병이 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주된 건강 문제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여러 NGO 단체들에게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선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피난민촌의 저녁을 찍은 모습인데 난민촌에서 저녁밥을 짓는 연기와 모래먼지가 뒤섞여 깔려 있는 모습이 피난 상황의 암담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옮겨와 봤습니다. MSF는 난민 캠프에 텐트형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건강 문제가 있는 소아, 성인, 외래 환자들을 보고 총상 등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은 인근 지역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그 지역병원도 다른 MSF 지부가 맡고 있고 필요한 의료진, 물자, 스텝 관리 등은 MSF 오퍼레이션 센터별로 분업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내셔널 스텝으로서 차드 현지에서 고용한 의료진들과 협업하며 직접 진료도 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 활동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피난민 환자 또는 보호자가 MSF 진료소를 들어올 때 몸수색을 받는데 이들은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단검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피난민들을 동정 어린 시선만으로 바라보다 단검을 보니 정신이 확 깼습니다. 신변 안전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시장에 가보니 이런 단검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다음은 그 현장에서 본 환자들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남자 삼형제의 오줌에서 피가 나온다고 받아온 사진입니다. 이들은 공통된 오염 식수를 먹고 주열흡중증이라는 기생충에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는 민간치료법으로 임의로 피부에 칼로 흉터를 낸 것인데 그쪽 부위에 흉터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많이 아파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RUQ 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아마 GB 스톤이나 리버와 관련된 질환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었고, 부족한 상황이라 매우 위생적으로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피부 감염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끝으로 방문 환자의 50에서 60%는 말라리아 환자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활한 베이스의 환경인데요. 피난민 때문에 응급으로 생긴 미션이라 가정집을 세를 내서 오피스와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물은 더 짓기도 하고요. 왼쪽 상부 사진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제 방이었고, 양철 지붕에 도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가끔씩 밤에 손님도 방문하고요. 여기 이 쥐처럼 자다가 찍찍거리면 밤새도록 쥐가 옮길 수 있는 벡터본 디지즈를 생각한다고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환경은 나아졌고 왼쪽 아래에 도배된 깔끔한 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위성 TV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도
거기에 있는 동기들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제 룸메이트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널스 매니저 디코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게 의미 있고 가슴 아픈 사진인데 한 모자가 텐트 진료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들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인데 깨끗하고 변변한 기도실이 없어 더러운 바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MSF 팀장에게 피난민들 정신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MSF의 행동 원칙 impartiality에 어긋난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쁜 어린이들 사진입니다.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에 감동을 느꼈고 막연하지만 희망을 받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운송, 이송 수단으로 당나귀, 말들을 많이 타고 다녀 신기해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무사히 마치고 적십자병원에 잠시 근무하다 두 번째 미션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미션은 차드 국내 상황에 대한 미션으로 살라마주 암티만이라는 곳에 영양실조 긴급 대응 프로젝트였습니다. 암티만은 수도에서 약 800km 떨어진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첫 번째 미션에서처럼 비행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랜드크루저를 타고 이틀이나 달려 겨우 도착했습니다. 여기 피곤한 표정 보이시죠? 가는 길에 풍광도 찍어봤습니다. 차드의 전형적인 풍경이죠. 초가집과 낙타, 그리고 사람들. 차드와 같은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 영양실조 문제는 망성적이고 심각한 보건 문제입니다. 영양실조는 면역저하를 초래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소화의 발달에도 지장을 미쳐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습니다. 차드 내에서 매년 200만 명의 역류와 영아실조가 발생하고 MSF는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MSF는 암티만 현지 공립병원에 의료진과 의료 물품을 지원하여 영양실조 전문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도 그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영양실조의 대표적인 양상인 전반적 결핍으로 인한 마라스무스, 프로테인 루징으로 인한 콰시오코르며 이 콰시오코르는 부종과 피부 박탈을 특징으로 합니다. 단순하게 통통한 아이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도 오른쪽 아이병을 낫게 하기 위해 피부에 상처를 내는 미신적인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방식은 우선 공중보건팀이 지역 동네를 돌면서 영양실조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옵니다. 영양 상태를 손쉽게 스크린하는 방법으로 전완부 둘레를 측정하고 11.5cm 미만이면 Severe Malnutrition으로 정의합니다. 네오난 환아의 신체 계측을 하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빈혈, 말라리아가 있는지 체크하고 영양실조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대개 입원한 시비어 말뉴트리션 환아들은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폐렴, 뇌수막염, 급성 장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감염병 치료와 뉴트리션 서포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병이 오고 또 병 때문에 영양실조가 오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홍역이나 딥테리아, 콜레라 등 유행병과 겹친다면 짧은 시간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뉴트리션 서포트는 플럼피넛이라는 땅콩 베이스의 휴대가 간편한 고영양식 파우치 또는 특수 분유가 제공됩니다. 동반된 감염 질환을 치료하고 아이의 몸무게가 늘게 되면 퇴원을 고려합니다. 말뉴트리션 문제, 영양실조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의 영양 관련 지식 부족이나 양육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고 최근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의 타격도 이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드에는 아직 떠돌아다니며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이들이 특히 영양실조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현지 병원 사진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의료진 영양사들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이 달라 이견도 있었지만 함께 환자를 보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로 맞추어가면서 상황에 맞는 치료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에서의 생활 사진인데요. 차두 수박은 그 크기와 맛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달던지 하루에 한 통씩 수박 깨먹는 것이 거기에서 사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깨강정, 메뚜기 튀김 등이 잊을 수 없는 군것질거리였고 아래는 암티만 동네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염소구이를 먹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화나 보호자로 있는 언니의 모습인데 아이가 예쁘기도 했고 분위기가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의료봉사는 저희 개인 인생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 다양한 인간의 삶의 문미를 살펴보면서 사람된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또 나름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의업의 의미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봉사란 것도 남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 사랑이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인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등 나 스스로 마음이 끌려서 남을 위해 무언가 하는 일, 같은 원리가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스스로 의료봉사는 진로의 한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 의사 삶의 실천의 한 방법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찾고자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